경제 핵심을 신박하게 풀어주실 두 분,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동부릉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근로시간제 실종됐던 근로시간제 오늘 돌아왔습니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은 노사정 대화로 풀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주 52시간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되어 있는 강행 규정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할 때 사실 선거 공약에서 뭐 120시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공약은 아니고요. 예, 그 말하는 과정에서 후보 말에서 120시간이 진짜로 이러면 사람 죽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올 3월 6일에 사실 정부가 1차 노동 개편안 비슷한 걸 냈는데 그때 69시간제라고 일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네.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네. 그 이후에 이제 논의가 사실상 그 비판 끝에 실종됐었는데 오늘 갑자기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네. 내용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은 설문조사를 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설문조사의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52시간 제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평가가 어떤가 봤더니 뭐 그냥 그럭저럭 보통이에요.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설문을 해봤더니 네.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보다 업무량이 늘었을 때 유연하게 현 제도 가지고 대응이 되겠느냐라는 걸 물어봤고 그랬더니 일단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큰 차이는 없었는데 지금 근로시간 제도가 업종별, 직종별 다양한 수요에 맞게 반영되기가 쉬운가 안 쉬운가 즉 질문의 의도가 보이죠. 그렇게 하면은 안 쉽다라고 얘기를 하지. 맞습니다. 근데 그나마 질문의 의도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네. 동의한다는 응답이 44% 이제 노측에서는요. 네. 국민 전체는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연장 근로를 확대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41% 정도에서 46%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 이하다. 즉 정부는 이러한 이 설문조사를 냈고 이 설문조사를 근거로 현재 여론이 이러하니 앞으로는 일단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 노사가 원한다면 연장 근로의 단위를 주 단위가 아니라 뭐 월 단위든 뭐 분기 단위든 확대하면서 좀 유연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한 겁니다. 네, 하나의 제 생각하고 두 가지 질문이 들었는데 하나는 설문조사를 근로자 3,839명, 네.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했대요. 네. 그리고 이걸 통으로 해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찬반을 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직업 분포 비율이랑 맞나요? 저는 사업자가 왜 976명이 들어가고 일반 국민은 1,215명이에요. 노동자는 3,839명이에요. 그럼 노동자 아닌 국민 1,215명은 어떤 분들이세요? 그 일반 국민과 거의 같은 숫자로 사장님들만 따로 조사를 하는 게 맞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표본이 모집단의 기본 우리 국민들의 직업 구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좋은 지적이시네요. 생각 못했는데. 아 진짜? 네. 샘플 구성. 샘플 구성 이거 기본적으로 이상해. 자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아이 기획 이창민, 박시동 두 분과 함께 신박한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의 질문은 이게 이게 샘플 국민들 모집단과 같은 그 직업 구성을 가지고 있느냐. 일부러 사용자를 숫자를 좀 이렇게 부스팅이라고 뭐 여론조사에서는 좀 이렇게 부풀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과대 표집. 예, 과대 표집 부스팅했다 이러는데 그렇게 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교수님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깊게 생각 안 해본 건데요. 예. 근데 하여튼 뭐 내용은 전반적으로 그냥 평가를 하면 저는 이제 내용 평가로 예, 노동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경제 경영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일단 평가할 게 없어요. 평가할 게 없다. 예, 아예 평가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가오는 총선을 앞둔 정치 경제적 평가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거기서 제 결론은 이 정부가 원래 자기들이 3대 개혁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 개혁, 연금 개혁 이런 것들도 저번에 거기도 공란. 공란으로 넘어갔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전 진배 없다고 봐요. 근데 그걸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기가 뭐 하니까.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정권 초반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밀려서 우리는 이거 진짜 하고 싶다. 그러니까 총선에 우리는 이런 거 꼭 할 테니까 우리를 찍어달라 이렇게 나와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노사장으로 공을 넘겼어. 넘겨버렸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총선 전에 이거 가지고 이슈 안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노사정에서 이제 논의를 하겠죠. 네. 논의를 하면서 점점점 뉴스에서 사라지겠죠. 예. 그러니까 점점 더 페이딩 아웃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거는 제가 보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3대 개혁 중에 노동 개혁도 이 정부는 진정성 있는 의지가 없다라는 거를 확인한 계기다. 그다음에 절차상으로도 그렇잖아요.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상한 여론조사를 유리하게 나올 표본 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또 결과도 좋지도 않아요. 맞아요. 예, 예. 제가 보기엔. 최초에 69시간 얘기했던 때 그거를 그걸 밀어붙일 근거가 되는 결과가 안 나왔어요. 종합적으로 보면. 근데 전반적인 보통의 정권의 프로세스를 보면 사실은 이런 여론조사는 지난 3월에 나왔어야죠. 그렇죠. 그러고 정책을 냈어야죠. 그 그다음에 여론에 무슨 근거해서. 연구 용역이나 이런 거 맡기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의 구체적인 안을 들고 나와서 이거 가지고 붙어야 되는데 진정성이 있으면 네. 이거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보충을 해드리면 전 그래서 앞으로 되게 더 피곤해지실 게 3대 개혁은 제가 보기엔 물 건너 갔으면 자기들도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민연금, 노동, 교육 이 세 가지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앞으로 네. 이거 개혁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3대 개혁 가지고는 할 얘기 없잖아요. 이제 사실을 다 마감했어요. 국민연금도 자 국회에서 논의해 주세요. 뭐 한 50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숫자는 공란이고요. 여기도 구체적인 건 다 공란이에요. 노사정에서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교육개혁은 어디로 갔는지 그 초등학교 입학 연령 낮춘다. 그 이후에 저기 했구나. 사교육 강사들 때려잡았네요. 그다음에 의대 나왔잖아요. 의대. 이제야 여론 수렴하시던데 그것도 또 발표도 안 하세요. 근데 이번 정부의 입장을 보면은 일단은요. 초반에 뭐 69시간 얘기하다가 윤 대통령이 69시간은 무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60시간까지는 괜찮지 않나 이런 얘기가 그때 살짝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에는 업종별, 직종별로 차별화는 하되 60시간까지는 열어놓는 안을 정부 안으로는 추진할 것처럼 일단은 보여집니다. 대통령 말씀을 하나 끼워 넣네. 확실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방금 앵커님이나 교수님 말씀처럼 직접 정부가 안을 내서 뭐 국회를 상대하겠다 이런 것도 없이 일단 노사정위를 던져놨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노사정위가 사실은 식물 상태였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5월 30일에 그때 왜 그 한노총 출신 간부께서 그 고공농성 하시다가 쇠파이프 가격당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후로 이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서 사실은 탈퇴를 했었습니다. 아예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사정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였는데 제가 이번에 오늘 발표 나고 사실은 이제 깜짝 놀랐던 거는 한국노총 노사정 대화 복귀하겠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특히 주말에 노랑봉투법 때문에 한노총이랑 뭐 민노총 양대노총에서 11만 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입장도 아직 정부가 뭐 내지를 않아가지고 좀 더 강하게 좀 뭔가 노 측에서는 압박을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오늘 갑자기 노사정이 복귀를 선언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여기 뉴스를 보면은요. 지난 11일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 이것 말고는 아무런 전제도 없다. 이제 선택은 정부의 몫이다라고 형식상 던졌어요. 근데 그 전제가 어떤 정책의 폐기나 이런 게 아니라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소위 제1노총이 어디냐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조합원 숫자가 더 많아서 제1노총이 민주노총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통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1노총으로 정부가 인정을 했을 때 각종 노동자 위원들의 숫자 그다음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 지원금 이런 것들이 다 바뀝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노총과 정부 간에 제1노총 지위를 한국노총이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게 아닌가. 그걸 요구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뭐 미리 오늘 발표 전에 합의가 됐던 게 아닌가. 또 지금 노동부 장관도 한국노총 출신이시기도 하고. 추정입니다. 근데 기사를 보면
요구대로 딱 지금 가고 있다. 네. 자, 좀 주제를 바꿔서 결과적으로 평가할 게 없다. 이거는 엑시트 플랜이다. 변하는 거는 없을 것이다. 내년 총선까지 논의 위로 물 위로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이 정부의 3대 개혁은 모두가 그런 운명이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그리드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들립니다. 박평론가님. 그 그리드는 영어로 하면 욕망이고요. 플레이션은 이제 인플레이션 그 두 개를 합친 건데 사실은 이 물가가 대기업의 탐욕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의미로 대기업들이 물가가 올라가거나 할 때 마침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가격을 올린다든지 하면서 오히려 물가 상승에 부채질을 더해서 네네. 그래서 사실은 물가가 실제로 올랐다. 그래서 물가 상승의 주범이 대기업의 탐험이다라는 탐욕이다라는 식의 비판을 하기 위해서 요 최근에 만들어진 신종 용어입니다. 예, 이제 최근에는 특히 이제 국제적으로 밀값이라든지 대두값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직후에 많이 올랐다가 올해 들어서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50% 이상 정도씩 떨어진 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상품 가격을 내리지 않느냐. 결국에는 대기업의 탐욕 때문에 그때 좀 몰래 올린 값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 때문이다라고 지금 비판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 중입니다. 국민들이 경험상 국제 곡물가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물건값이 오른다. 원자재 값이 내려갔을 때 물건값은 그대로 유지된다. 네. 이게 경험상 체득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이 교수님 실제 그렇습니까? 지금 국제적인 상황이? 근데 요거는 맥락을 좀 아셔야 되는 게요. 예. 저는 이거 보면서 지금 차관 중심 정치인가요? 근데 차관 관료들 정말 애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단어를 뽑아내느라고 이게 욕망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분노, 욕망 이런 것도 자극하는 정책인데. 예. 자, 그리드 플레이션이라는 말은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미국 중심으로 나온 건데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미국이 과거 20년 동안에 물가 상승의 원인, 그러니까 코로나 전 얘기입니다. 네. 물가 상승의 원인이 뭔가를 여러 가지 경제학적으로 세게 논의가 붙었는데요. 미국은 정말 대단한 게 최근 20년 동안에요. 미국은 독과점이 굉장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저희 경제 규모, 전체 GDP가 저희의 한 12배 되거든요. 네. 그러면 상장 기업 숫자도 한 10배는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저희의 한 두세 배뿐이 안 나와요. 상장 기업 숫자가. 그거는 기업들이 다 합치면서 거대 기업이 막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예. 이제 이런 맥락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관료가 그걸 보고 이 말 만들어가지고 대통령한테 갖다 주면 참 좋아하겠다.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당신들 지금 그리드플레이션이야. 왜 그 물가가 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직 안 내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물가 담당 사무관들 만들어서 가서 물가를 때려잡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차관이 만든 용어처럼 보인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결국은 팔을 비틀어야 되는데 비틀 방법. 예, 비틀려면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자, 그런데 저희도 시장 독과점 정도 공정거래위에서 계속 조사해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전반적인 산업 독과점 정도도 보면 최근 5, 6년 동안 저희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그 밀가격이나 이런 문제로 돌아오면 제가 네. 보기엔 엄청나게 예를 들면 라면이나 과자 산업에서 한국에서 거대 기업이 탄생한 건 아니잖아요. 예. 독과점이 형성됐다기보단 제가 보기엔 좀 시차 반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원료 가격이 오른 다음에 그게 최종 생산물 예를 들면 과자나 라면 가격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 문제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여서 막 욕망 기업이라든가 뭐 종로로 탄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그냥 소나기 피하려고 잠깐 가격 낮추려는 폼은 잡을 수 있겠으나 네. 이게 과연 문제를 정도로 푸는 거냐? 그럼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서로 갈등만 증폭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실제로 그 네, 예를 들어서 평론가님. 밀이라든지 뭐 원자재가 많이 올랐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럼 과연 업체의 기업들의 이익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따져보니까요. 네. 매출은 실제로 많이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늘은 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나 이런 쪽에서 물가의 주범을 이쪽으로 공격하기 너무 좋죠. 아 네. 이렇게 장사 잘했고 영업이익 좋은데 왜 그러니까. 안 내리는 거야라고 말하긴 좋은데 네. 이제 매출 대비 영업이익을 나눈 값이 영업이익률인데 네. 그걸 보면 또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8% 6% 10단위 미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업체는 원자재값 일부는 내린 게 맞는데 인건비, 다른 부재료 등등등 아까 교수님 말씀한 시차 등등을 고려하면 우리가 그렇게 탐욕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반론이. 근데 핵심은 과연 이 물가 상승의 주범이 기업의 욕망뿐이겠는가? 네. 정부의 실정이라든지 뭐 재정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이 마녀 사냥몰이로 이 논리가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네. 이창민 교수님. 예. 여기서 하나 던지면 저쪽에서 터지고 이런 정책을 계속 던지는 게야. 자,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요. 뭐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서민들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럼 정부가 쓸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가가지고 시장에 기업들 팔비트는 거는 네. 진짜 옛날식 접근이고요. 네네. 그럼 서민들 소득이 주는데 가격이 오르면 예를 들면 소비에서의 어떤 세제 지원 이런 게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세수 빵꾸 나 있잖아요. 예, 예. 거기다가 제가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자꾸 이 정부는 세금이라는 걸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서 네. 다른 한쪽에서는 또 세금 계속 줄이려고 그래요. 뭐 상속세도 뭐 바꾼다 그러고. 상속세, 예. 뭐 주식, 양도세, 뭐 네. 이런 거 기준 완화 이런 거 들고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쪽에서는 분명히 세제 완화라는 수단을 써야 되는 부분, 소비 부분에선 그런 욕구들이 올라올 텐데 이쪽에서는 기업 때려잡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는 또 세금이라는 거를 악마화해가지고 세금 낮추는 거로 때려잡고 있고요. 네. 그냥 제가 보기엔 진짜 좀 세게 말하면 그냥 이거는 선거예요. 정국 운영이 아닙니다. 서로 모순적인 정책들을 너무 그냥 뭐 그 모순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막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선거의 논리 때문에 네.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경제학자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 정책이 어떤 뭐 일관성이나 가치 뭐 계획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선거 논리 앞에서 모순되거나 뭐 사실은 알맹이 없는 얘기들이 막 나온다. 아까 그 세금문 깎아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기업을 때려잡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 하면서 나온 게 이제 양도세 적용 기준 완화 검토 중이다 이 얘기 있어요. 주식 관련해서요. 예, 주식 네.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수익이 났습니다. 네.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주식 양도세죠. 그런데 보통 분들은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안 내죠. 그럼 누가 양도세를 내냐면 대주주. 대주주가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신데요. 네. 대주주는 누구냐 보면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지분이 뭐 1%나 2%나 이렇게 되는 사람 그리고 네. 또 하나는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대주주라고 합니다. 주식 가치가 10억 이상. 예. 예. 종목당이요. 그러면 네. 이제 그 정도 종목당. 예, 그 정도 큰 손들이 보통 큰 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일단 그런 사람이 내가 대주주 해당이 된다 하면은 일단 양도세를 내는데 지금 주식을 사고 팔 때. 그렇습니다. 이제 팔아서 이득이 났을 때요. 팔아서 이득이 났을 때.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 지난 한 열흘 전부터 갑자기 솔솔 나오는 게 지금 기준인 10억 기준을 50억이나 100억으로 올리려고 정부가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건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부자들이 11억 정도를 갖고 있는데 1억을 더 갖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은 이게 대주주 자격 요건은 12월 말에 한 번에 정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말 되기 직전에 그걸 갖다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9억 9,990만 원으로 맞춘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주주 그럴 수 있죠. 회피하려고. 그때 나오는 매물이 폭탄 매물이 되기 때문에 연말 되면은 매도 폭탄으로 주가가 떨어진다. 그게 개미들한테 피해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시장 안정, 개미 보호를 위해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주면 부자들이 팔지 않을 거 아닌가라는 식의 개미 보호 대책으로 지금 양도세 완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냥 부자들 그거도 세금 깎아주는 얘기입니다. 그냥. 10억 이상 단일 종목 10억 이상 가진 사람들 한테 세금 걷다가 이제 100억 이상 가진 사람들한테만 세금을 걷겠다. 맞습니다. 근데 11억에서부터 99억까지는 봐주겠다. 그 얘기네. 거시정책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세금 베이스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수화가 더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예. 지금 잘 지적해 주셨지만 대주주 몇 명이 연말에 던진다고 그래서 저희 전체 주식시장 흔들릴 것 같으면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저희 저번 주에 공매도 했잖아요. 예. 공매도 효과 딱 하루 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숫자를 세봤더니 아니, 그러니까 10억 1,000만 원 가졌던 사람들이 뭐 1,000만 원어치 내다 팔았다. 예. 11억 가졌던 사람들이 뭐 1억 원어치 내다 팔았다. 그래서 개미들이 피해를 입었다. 네.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을 좀 아는 분들이라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이제 물론 추정치지만 그 연말에 이거 맞추려고 내놓은 매도 물량을 네. 1조 5천억으로 봅니다. 네.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코스피에서 1조 1천억, 코스닥에서 4천억 정도로 보고요. 이거 만약에 확대돼가지고 깎아주는 세금 있잖아요. 세금이 2조 1천억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아이고야.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나라 세수 빵꾸 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자들 세금 2조 깎아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박한 경제 이창민, 박시동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